안녕하세요. 소아과 의사 박광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얘기해보아야 할 내용은 선천성 지적장애는 이제 발달센터에서 느린 발달로 치료를 받는 아이들 중에 단순 발달 지연이야 질병이 실제로 있는 아이들 중에 자폐 스펙트럼 다음으로 비슷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지적장애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발달이나 치료법이 좋아진 건 없고요. 우리 아이가 선천성 지적장애면 부모님이 어떤 고민을 할까, 뭘 궁금해 할까를 생각해보고 진단을 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하고 또 예후가 어떤지 또 최근 의학계에서의 지적장애를 바라보는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천성 지적장애가 처음에 의심이 되면 만 3살 정도 됐을 때 아이가 특별한 다른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성도 괜찮은 상태에서 특히 발달 지연이 의심이 보이겠죠. 말이 빠르게 느는 만 3세경에 특히 언어 발달이 많이 표현 발달이 느리면 자폐 스펙트럼 질환과 같이 선천성 지적장애를 의심하게 돼서 검사를 하겠죠. 지적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보통 같이 하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아이의 발달 검사와 함께 카스 같은 자폐 스펙트럼 질환과 함께 인지 기능만 집중적으로 보는 인지 기능 검사, IQ 검사겠죠. IQ 검사와 비슷한 인지기능 검사를 지적 상태를 보는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만 3세까지는 베일리 검사라고 해서 발달 검사 전체적인 발달을 보는 그 검사에서 지적 장애를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게 되고 만 3세 이상에서는 다른 발달 검사와 함께 웩슬러 검사를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웩슬러 가상 공식력이 있고 거의 기준이 되는 게 웩슬러 검사죠. 거기서 어느 점수 이하가 되면 지적 장애를 진단하게 되고 지적 장애가 있으면 원인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단돼서 원인을 검사하게 되면 일단 뇌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RI 촬영을 하겠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겠죠. 그리고 내재되어 있던 대사 질환이라든지 기저 질환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도 피 검사를 하겠죠. 뇌 촬영이나 MRI나 피 혈액 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지적장애와 연관된 유전병 검사를 하겠죠. 유전자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염색체 질환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염색체 질환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단일 유전자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돼요. 염색체 질환과 단일 유전자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검사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염색체 질환과 유전자 검사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염색체도 유전자의 집합체, 패킹된 상태가 염색체잖아요. 염색체 검사하고 DNA 단일 유전자 검사가 같은 유전자 DNA 검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법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단일 유전자 검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염색체 질환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으로 염색체 질환 검사를 하는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런 염색체 질환도 있긴 하지만 염색체 개수에 의한 질환이 또 있고 염색체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결실된 미세결절, 미세중복 이런 질환도 여기에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X염색체가 지적장애랑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 유약성 X증후군이라고 해서 X염색체에 부분적으로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유약성 X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유전자 검사는 전체적인 염색체 모양을 보고 염색체가 건강한지 체크하는 염색체 검사, 영어로는 캐리오타이핑이라고 하는데 현미경을 직접 염색체를 분리해서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 개수나 염색체에 부분적으로 결실이 있는지 조각난데가 있는지 멀쩡한지 외관상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염색체 검사는 마이크로 어레이 검사라고 해서 실제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염색체의 아주 작은 일부가 중복되거나 손상된 걸 보는 거예요. 미세결실, 미세중복이라고 이런 질환을 보는 게. 세 번째 검사는 아까 했던 유약성 X증후군 검사예요. FMR1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데 유약성 X증후군이 많은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검사를 1단계 유전자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색체 분석에서 캐리오 타이핑에서 볼 수 있는 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뭐 이런 게 있겠죠. 10가지에서 뭐 15가지 가량 돼요. 그리고 미세결실, 미세중부터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질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약성 X 염색체 질환은 하나의 질환이고, 이런 3가지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 2단계 검사를 하게 되죠. 2단계 검사는 이제 단일 유전자 검사인데, 실제로 염색체 전체적인 모양이나 부분적인 손상이 없어서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지적장애와 연관된 특정 유전자 하나가 손상이 돼서 잘못이 돼서 거기서 유전병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질환을 검색하는 것이 요즘 새로 발달된 유전자 패널 검사와 엑솜 염기서열 검사 2가지가 있어요. 이제 유전자 패널 검사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검사하려는 유전자 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적인 유전자에 손상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를 100개에서 20개 정도 쭉 시료처럼 이렇게 패널로 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리해내서 그거를 증폭시켜 가지고 패널에 환자의 유전자를 뿌려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씻어낸 상태에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어떤 특정한 유전병에 있는 유전자에서 이 환자가 질환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유전자에서 특별한 반응이 보일 거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최근 들어 차세대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이 유전자 패널 검사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이전에 진단 못했던 단일 유전자 검사를 많이 찾아냈었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검사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하나의 패널로 원하는 검사를 일일이 다 뽑아서 하나의 패널로 한꺼번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되는 유전자 패널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검사했지만 여기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에 엑손 염기 서열이라는 검사를 해요. 이건 좀 더 자세한 검사인데, 유전자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어쩌면 비밀번호 코드라는 거죠. 코드에 해당하죠. 그래서 유전자는 대부분 단백질을 만드는 지도 같은 건데, 그 유전자의 대부분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신호 코드라고 하지만, 다른 유전자는 유전자를 증식과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조절하는 그런 코드도 있어요. 악보를 보시면은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음표가 있고, 그리고 되돌림표나 쉼표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에도 실제로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한 부위도 있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생성하게 하는 그 유전자,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는 모든 유전자를 다 염기서열로 분석해서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엑솜 염기서열, 엑솜 시퀀싱이라고 해요. 이걸 하면서 보통 부모님의 유전자도 같이 검사하는데 검사의 정확도도 올릴 수 있고, 실제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유전자가 표현되지 않아서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정상이긴 하지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다른 아이를, 형제를 낳았을 때 질환이,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상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보통 지적장애, 선천성 지적장애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임신 중이나 출산 중에 엄마나 태아가 어떻게 크게 앞서 그 영향을 받아서 뇌손상이 있는 경우가 한 3분의 2 되고, 선천적으로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3분의 1이 돼요. 자폐 스펙트럼 질환하고 좀 비교해 보면 자폐 스펙트럼은 오히려 환경적 요인을 받는 경우가 더 적죠. 한 20% 정도 되니까 4분의 1 정도 되고, 4분의 3이 유전적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지적장애 유전 질환은 거의 80% 이상이 유전자 검사가 발달하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환인지. 하지만 자폐성 질환은 어떤 유전자가 일으키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 유전병하고 연관된 건 한 전체 자폐성 질환 중에 한 10%밖에 되지는 않아요. 자폐 스펙트럼 질환하고 선천성 지적장애의 차이는 그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선천성 지적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질환보다 환경적인 임신이나 출산 중에 영향을 받는 원인이 많고, 실제로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80%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나 유전질환으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는 좀 다른데 경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의 지적장애, 그리고 정상하고 이렇게 지적장애 구분할 수 없는 약간의 정도의 지적장애가 더 많고, 유전자 질환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좀 더 심한 지적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지적장애도 자폐성 스펙트럼 질환처럼 한 1%에서 3%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흔하지 않게, 아니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특별한 치료는 뭐 자폐 스펙트럼 질환과 다르진 않아요. 나이별로 언어가 부족한 애들은 언어를 교육시켜주고, 어른들처럼 직업이 필요한 사람은 직업을 교육시키고, 운동기능이나 감각이 한쪽으로 쏠린 사람은 운동이나 감각 치료를 해주고, 인지 치료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학교 들어갈 나이에 모든 아이들을 IQ 검사, 지능 검사를 해서 70점 이하, 70 이하는 지적장애라고 진단을 하고 장애 진단을 내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다면, 요즘은 만 3세경에 빨리 진단을 해서 좀 더 일찍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인생의 플랜에 따라서 치료를 나이별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치료 트렌드예요. 또 한 가지 최근의 변화는, 예전에는 지적장애 중증도를 IQ로 판단했어요. 70이면 경증, 50이면 중등도, 20이면 아주 나쁜 상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지능검사의 점수로만 중등도를 판단하지 않고 환자의 그 현재 상태, 그리고 사회 적응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중증도를 결정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천성 지적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